현재 양양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름이면 이곳 양양은 관광객들로 붐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가족끼리 오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들끼리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커플 단위로 오는 분들이랍니다. 올해 이혼을 마무리 지은 저한텐 유독 커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도 저렇게 사랑만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살아라. 네, 저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두 사람이 함께 견뎌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적어도 제가 마주한 결혼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결혼하고 나니 효심이 더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식구들이 더 좋아지기라도 한 것인지 사랑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제게 바라기만 했던 남편과 시댁 인간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라나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었네요. 이혼하고서 현재 살고 있는 양양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한 곳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외주 작업을 맡아서 하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며 성격까지 모든 게 나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사람을 만난 게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그 사람과 열렬히 연애했어요. 거기다 더해서 그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만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만난 사람이었고 연애가 길어지면서 남편이 자기 회사에서 저금리 사내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전셋집을 얻어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게 제 프로포즈가 되었죠.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친구 같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자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친정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양쪽 어른들한테 일절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둘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싫어.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1시간 결혼식에 돈을 왕창 쓰는 건 아니라고 봐. 남들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저 앞으로 둘이 잘 살면 되지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가 자리를 잡기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루프탑 카페를 싼값에 빌려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국내로 잠깐 다녀왔습니다. 20평대로 구한 전셋집은 도배나 이사도 저희가 직접 했고 혼수는 중고나 선물 받은 걸로 충당했어요. 사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살림까지 남들한테 검소하다 인정받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게 며느리로서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너는 남편 복도 많다.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니? 내 아들이지만 저만하면 인물도 좋고 직업 좋아. 거기다 성격 좋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있어야지. 내가 저런 남편 만났으면 매일 업고 다니겠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미리 얘기하는데 너희 부모님 혹시나 집에 돈 요구하시고 하시면 딱 잘라 안 된다고 얘기해. 부모랑 자식 간에도 돈 관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여태껏 한 번도 저한테 그러신 적 없어요. 돈을 주시면 더 주고 싶어 하셨지 저한테 기대거나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거야 너 혼자 있을 때 얘기지. 이제 사위 들어오면 니들 살림 넉넉해지가 뻔히 보이는데 안 그러신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래? 수찬이 말로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던데. 살다 보면 모르는 법이야. 사람이 힘들면 뻔뻔하게 동정심 호소하면서 돈 좀 해달라고 하게 된다니까. 저런 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런 말을 들어도 그냥 내가 무시하고 흘려버리자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저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때 내가 왜 파혼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가 더 가관이었거든요. 신혼 초 첫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집이 약하고 조심해야 했는데 부주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궁이 약해서 특히나 임신을 하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너무 원하던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주택 대출을 상환 중이고 둘이 벌어야 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일을 한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래서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이고 뭐고 싹 다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하여간에 내가 네 식구 처음 봤을 때부터 애가 비리비리해서 영 불안했었어. 아가, 너 일까지 그만두면서 우리 수찬이 외벌이 시킨 마당에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여자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아유, 엄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거야. 시어머니는 몸이 약한 너의 죄니까 어떻게든 단돌이 잘해서 손주를 낳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일도 쉬고 안정을 취하며 태교를 했더니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직후 몸이 안 좋아서 애간장을 끓이게 한 아이였지만 액땜이었는지 그 후로는 잔병 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손주 낳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 아들 외벌이 하는 게 그렇게 안쓰럽다며 저희 살림살이에 잔소리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에 돈 좀 쓰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어찌나 쌍심지를 켜던지요. 너 지난주에 친정 또 다녀왔다면서? 내 아들 힘들게 번 돈 막 쓰지 마라.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펑펑 쓰는 거야? 아휴, 요즘 애들은 다 너 같니? 나는 내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 오는 거 아는 이상 그 돈 함부로 못 쓸 것 같은데 참나. 옛날 같으면 친정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한 번 가는 거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제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이고, 알아서 관리하고 계시면은요, 좀 더 관리하세요, 며느님.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일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돈 쓰는 거에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어떨 때는 식충이 취급을 해서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저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저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간섭이 아니면 저희 가정에 딱히 힘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안을 꾸려가고 아이를 키우고 돈을 모아가는 일련의 생활들이 익숙해지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대뜸 퇴사하고 오는 길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퇴사라니,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조직 생활? 참을 수 없지. 과장놈 얼굴에다 퇴직서 던지고 나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어떻게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통보를 해? 나랑 상의할 수 없었어? 잠시라도 참고 가족하고 말을 하고 해야지. 주택담보대출 남은 건 어떡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 방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 맞아? 이 사람이 진짜 당신 남편 못 믿어? 당연하지. 아무렴 내가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을까? 아는 선배랑 둘이서 벤처기업 세우기로 했어. 5천만 원 정도 퇴직금 나오니까 그걸로 시작해도 되고. 당신 너무 급한 것 같아. 동업하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당신도 주변 사람들 봐서 알 거 아냐. 나는 당신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 당신 이제 혼자 아냐. 나도 있고 우리 지호도 있어. 당장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달려들려 하는 남편을 간신히 말렸어요. 일단은 좀 신중히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싶어 일단은 좀 쉬라고 했어요. 매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남편을 알기에 퇴직했다고 속 시원해하는 얼굴을 보니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그렇게 조용히 쉬나 했어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끊기니까 저축해놓은 돈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당신 이번에 면접 보는 거 다녀왔어? 결과는 언제 나온대? 당신 이번에 안 되면 나 아는 언니 남편이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다녀와봐. 어? 더 이상은 이 돈으로 버티는 거 무리야. 그래, 맞지. 여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지호 어린이집 갈 때도 됐고 당신이 예전에 하던 디자인 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건 프리랜서로 재택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던 남편의 취업 소식은 어디로 간 건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들려 했던 포부는 당연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그러더니만은 저보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빠를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당장 나보고 어떻게 일을 구하라는 거냐며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어요. 책임감도 없이 퇴사해버리고서는 결국엔 저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 보였으니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싫다니까. 일단은 사업할 거야. 나 면접 보는 것도 당신이 자꾸 눈치 주니까 본 거지. 사실 나 다시 월급쟁이로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알아? 일단은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사업 시작할 때까지만. 내가 몇 년간 혼자 벌어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공수교대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좀 쉬자. 당신 집에서 그만큼 쉬었으면 됐잖아. 내가 놀았어? 와, 당신 정말로 내가 집에서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 낳고 집안일 하고 당신 뒤치다꺼리 다 했어. 당신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행도 가고 놀러라도 갔지. 나는 지호 어려서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었어. 알긴 알아? 섭섭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지고 볶고 저렇게 싸우는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엄마한테는 자기 퇴사한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 자기 엄마가 뒷목 잡고 쓰러질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남편의 퇴사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저 입국 다물고 가끔 하는 외주 작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취업 대신 택한 사업을 살리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아서 버텼어요. 그 언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반년이 지나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을 나가 뛰어다니더니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나 사업 망한 것 같아. 김필영 그 자식이 사업 자금 주고 튀었어. 내 퇴직급 사업 작업으로 탈탈 털어서 준 건데 그 망할 놈이 튀었어. 선배만 믿으라고 하던 자식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다른 투자자들 돈도 다 들고 해외로 날랐대. 대출도 받았는데 진짜 어떻게 하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는 건데? 당신 사업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무슨 대출? 대출은 또 무슨 소리야? 결국 제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업자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모자라 빚이 더 늘어난 것이었죠.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동업자 말을 듣고서는 그 멍청한 인간이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일자리 구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잖아. 당신 말대로 우리 둘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호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잖아. 뻔뻔한 인간. 온갖 미안한 척 다 하면서 저보고 나가서 돈을 벌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인간이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혼자서 외벌이했다 이거였겠죠. 저는 그 인간의 등살에 밀려서가 아닌 아들아이를 위해서 다시금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저야말로 남 밑에서 일하는 거로는 3명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번역하는 일을 해왔었기에 그걸 토대로 해외에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고객을 응대하는 요령, 상품을 서치하는 요령도 생겨가면서 일이 잘 되었어요. 대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얻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잡고 살았거든요. 이야, 당신 진작에 사업을 했었어야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 퇴직금을 그딴 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줬어야 하는 건데. 아, 여보, 내가 진짜 당신 능력을 몰라봤다. 이 정도면 우리 몇 년 안에 대출 다 털 수 있겠는데? 남편과 저는 공동으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첫 달 통장에 찍힌 수입을 보고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는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일 좀 하고 돈 벌어 오라는 제 말에도 사고 안 치고 집에만 있는 게 어디냐며 백수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고는 다 쳐놓고 뺀질거리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제 아들이었으면 벌써 한 대 쥐어받고도 남을 일이었죠. 남편도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거기다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건드렸습니다. 기생충 짓을 하려고 아주 난리들이 났었죠. 네 신우 말이다. 신우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네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가끔 들러서 잘 챙겨주고 해라. 같은 여자끼리 위로해줘야 그게 먹히는 거지 안 그러겠느냐? 아휴, 불쌍한 건 어떻게 된 게 만나도 그런 후레 자식을 만나서는 계집질에 미친 것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짓거리 하는 거지. 아휴, 내가 아주 네 신우랑 그 핏덩이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힌다. 아휴. 신우이는 이혼했습니다. 신우 남편의 외도로 말이죠.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땐 신우 입장이 안 돼 보이기는 했어요. 능력 없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기는 했는데 능력이 없으니 위자료도 코딱지만큼 주고 아이 양육비도 코딱지만큼. 결국 신우이는 자기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았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도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신우를 챙겼으니까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네일샵 개업하려고요. 이 나이에 직원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페이도 별로고 제가 직접 차려서 1인 샵으로 운영할까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엄마 집이랑 가까운 데로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요새 언니 돈 잘 번다고 얼마 전에 오빠가 자랑하던데. 오빠 벌고 언니 둘이 벌면 수입 장난 아니지 않아요? 엄마도 오빠한테 그 말 듣고 용돈 올려달라고 하던데. 오빠도 그러겠다고 하고. 어머님 용돈을 인상한다고요? 저는 못 들었고 그럴 능력 안 돼요. 오빠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가게 내는 것도 사활이 달린 게 아니라 그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가게에서 취직해서 번 돈으로 시작하세요. 빚부터 내서 할 생각하지 말고요. 오빠나 아가씨나 왜 자꾸 빚을 내고 싶어 해요? 뭐라고요? 언니, 말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언니한테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정말. 와,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진짜 너무하네. 맞아요, 너무했죠. 너무하게 말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말했습니다. 신우이한테 취업 자리 알아봐 주려고 지인들 통해서 몇 번 면접 자리까지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하던 일 아니라고 싫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다른 샵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온우이가 똑같은 건지 남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라며 자기 오빠와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더니 자기 가게 차려달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거기다 남편놈은 자기 멋대로 자기 엄마 용돈을 척척 주지를 않나. 정말 하루도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국 전날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죠.
너 돈 좀 버니까 아주 시댁 식구들이 죄다 우스워 보이는가 보다, 어? 요전에 네 시누이가 너 찾아와서 내일 가게 그거 차리는 거 돈 좀 대달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알아서 벌어서 가게 내라고 아주 냉기가 뚝뚝 떨어지게 무안을 줬다고? 너는 신우가 웃음니?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걔 좀 잘 챙겨주라고 당부를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어? 어? 우스운 게 아니라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직접 해결하는 게 어떻냐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왜 여건이 안 돼? 너 요즘 돈 많이 번다며, 어? 그런데 왜 여건이 안 돼? 너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수찬이도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잖아. 그런데 뭐가 여건이 안 돼? 어머님, 저희 주택대출도 아직 갚고 있고 아가씨 못 도와드려요. 아니, 얘가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넌 양심이 있니?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 네가 뭔데 내 아들 번 돈으로 경제권 쥐고 있어? 금방지게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신우가 제 욕을 엄청 했나 보더라고요. 이해심 있고 착한 척하더니 새언니는 돈 앞에서 안면 몰수하더라 이렇게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 일에는 엄청 열성이라 저한테 난리쳤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아직도 일하는 줄 아는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돈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해댔어요.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에 제가 버는 돈까지 돈을 가득히 손에 쥐고서도 시댁에 안 주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남편 놈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그저 제가 자기 엄마한테 퇴사 사실을 알릴까봐 눈짓으로 제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신호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정말 열이 뻗쳐오네요. 계속해서 자기 딸이 불쌍하지 않냐고 악을 써대는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저도 말을 세게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일하셔서 아가씨 도와주세요. 제 말이 틀려요? 아가씨가 제 딸이에요? 저는요, 제 자식이었어도 아가씨처럼 그렇게 자기 상황 생각 못하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면 일절 지원이고 뭐고 다 끊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본인이 직접 돈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용돈 드리는 거 아가씨 주는 방법도 있네요. 그건 어떠세요? 어머머? 저거 말하는 거 좀 봐. 자기 딸? 야, 너 말 정말 그따구로 할 거야? 그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 돈을 왜 주니?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는 자기 용돈을 신우에게 주라고 하니까 곳에 조용히 입 다물고 집에 갔습니다. 저한테 모진년이네 하면서 욕지거리를 내뱉고 말입니다. 왜 꼭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는 건지 시댁 식구들과 그렇게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시기에 친정아빠가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지체할 것도 없이 당장에 수술 받으시라고 하고서는 다시 서울 집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아들아이도 데리고 와야만 했죠. 남편을 믿을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잔금을 치러달라는 병원 연락을 받고서 계좌이체를 하려던 순간 월급을 저축해둔 통장에서 돈 몇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에요. 자세하게 조회를 해봤더니 타행 이체로 남편 명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되었더군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왜 화가 난 건지 눈치를 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뻔뻔한 얼굴이란 지금 생각해도 열불이 터지네요. 내 통장에서 당신 계좌로 이체한 거 뭔데? 뭐가? 그래. 내가 이체했어. 당신 진짜 어떻게 수익이 그렇게 많으면서 나한테 한마디 안 할 수 있어? 예전하고 같은 월급 수준? 기가 막혀서 거의 몇 배를 가볍게 넘더만. 그걸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말을 해야 돼?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이야. 그 돈 빨리 내놔. 당신이 벌었다고 해도 우리는 부부니까 내 돈이기도 한 거지. 당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몇 년간 먹고 산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 돈 주고 싶어도 못 줘. 나 사업할 거야. 그 돈 내가 좋은 데 있어서 투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제가 번 돈이니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아니냐고 주장을 해댔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돈을 자기 멋대로 또다시 사업한다시고 투자를 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그 돈 빼오라고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친정아버지 수술 비용에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되려 그놈이 더 방방 뛰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왜 장인어른 수술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해? 오버하는 거 알지? 얼마를 내던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병원비 내겠다는데 그게 왜 오바야? 지금 네 행동이 더 오바야. 당신 내 동생이 가게 차리겠다고 했을 때 그거 돈도 안 내준 여자야. 그런데 친정이래는 너무 당연하게 목돈 쓴다. 그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돈 없다고 잡아떼더니 시댁이랑 친정 차별해? 차별? 당신 나랑 결혼해서 내내 어머니 용돈 매달 몇십, 몇백씩 챙겨드린 거 나 아무 말 안 했어. 친정에는 어버이날, 생신 때 그 흔한 밥 한 끼 안 하고 선물 드리지 않아도 별말 안 했다고. 신혼 초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 안 드리고 당신 엄마한테만 왜 용돈 드리냐고 하니까 당신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번 돈 내 부모 드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였어. 시어머니 혼자 되셔서 돈 드려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돈 쓸 일 없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돈 내놔.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이가 그 시간에 집에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남편 역시 지지 않았어요. 그 인간 정말로 제 돈이 자기 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태도로 제게 배째라 하며 덤벼들었겠죠. 죽어도 투자금으로 낸 그 돈을 다시 찾아올 생각이 없다는 그놈을 보면서 제가 그제야 이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인간이랑은 더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나 너 같은 놈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면 장인이 아프다는데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냐? 수술비를 많이 요구하고 심해? 그럴 수 없어? 네가 뭔데 내 돈 갖고 투자하고 내 부모 수술비 못 준다고 해. 간만에 쌍욕 올라오게 하네. 진짜 인성 쓰레기랑 몇 년을 산 내가 미친년이다. 됐고,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냥 하는 말 같지? 지금 바로 네 엄마한테 전화 건다. 너 퇴사하고 빚만 잔뜩 있다고? 버티고 버티던 그 자식은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야 집을 나갔어요. 그 인간이 나가고 나서 저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저런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역시 전문가들답게 제가 요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맥짚듯이 딱딱 알려주시더군요. 제 동의 없이 가져간 돈까지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를 앞세워 집에 쳐들어왔어요. 누가 보면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들어왔죠.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켠 채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댔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보자 하니까 네 남편을 내쫓아? 네가 뭔데 내 아들 딸 눈에서 눈물을 보게 해? 그래, 너 아주 오늘 결판을 내자. 어차피 이혼하겠다 했다며? 잘 됐네. 네, 이혼할 거예요. 제가 배상받을 거 다 받고요. 그리고 내쫓을만 하니까 내쫓은 거예요. 상황을 좀 제대로 알고 저한테 큰 소리 치세요. 뭐야? 기가 차소원? 니까짓 거 친정 볼 것도 없고 내 아들한테 손 벌릴까봐 그런 집에 장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사랑이라 해서 결혼시켰더니 아주 가지가지한다. 이번에 기어코 수술비로 뭐?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못 배운 집에서 크더니 하는 짓도 못 배워 먹었어. 어디서 우리 아들을 집에서 쫓기래. 이 집 내 아들 명이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 그리고 통장 내놔. 내 아들 번 거 너한테 주고 싶지도 않고 내 딸한테 생활비도 매달 보내야겠으니까 통장 나한테 주고 네가 집에서 나가. 우리 손주도 두고 몸만 나가라고. 내가 왜요?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 수술비 주겠다는데 그렇게 배 아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드님, 그 잘난 회사 퇴사한 지 몇 년이 넘었어요.
사업한다고 회사 나와서 동업자한테 퇴직금 전부 사기당하고 지금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연명하는 중이라고요. 당신 아들이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내 아들이 번 거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통장 드릴게요. 알아서 능력껏 갚으세요. 제가 내민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놈이 만든 빚이 그득히 찍혀있는 그 통장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당신 아들이 그 좋은 회사를 퇴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빚이 몇 천이 된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붙잡고 울고 불고 그러든 말든 저는 아들아이 짐과 제 짐을 챙겨서는 곧장 양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혼 소송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있더군요. 변호사는 개인의 채무는 부부 공동체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 채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주택 대출로 얻은 전셋집을 재산 분할 소송 신청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 빚 상환에 제가 거의 80%는 기여했기에 순순하게 둘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의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고 무엇보다 제 통장에서 빼내간 투자금, 반환 소송도 신청했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진행된 상황인데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한 연락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주 연락을 취하고는 했어요. 정말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안 받으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댔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시간도 이렇게 지났고 이제 모두 용서할 테니 말도 안 되는 소송 취하하고 수찬이랑 다시 돌아와. 아이 대신 조건이 있단다. 매달 나한테 주는 용돈 인상해주고 네 신우 가게 창업금도 빌려주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생활비도 붙여주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찬이 용돈도 챙겨주고 남자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려면 네가 내조를 잘해줘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난 네 잘못 용서하고 잔소리나 간섭 안 할 거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건지. 이건 사과도 아니고 반성도 아닌 이상하고 괴기스럽기까지 한 말들의 조합이었어요. 지금 뭐 술이라도 드셨어요? 아니, 저를 끝까지 호구 돈줄로 아시네요. 지금 그 말 하시는 어머니 진짜 이상한 거 아세요? 사람이 힘들면 뻔뻔하게 동정심 호소하면서 돈 좀 달라고 하게 된다더니 딱 그 꼴이네요. 제가 시댁에 첫인사 드리러 간 날 제 친정 부모님이 손 벌릴까봐 이 얘기 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누가 이러고 있죠? 신우? 어머니? 남편? 모두가 제게 그러고 있네요. 너는 어떻게 된 게... 너 내 말 잘 들어라. 가족이란 서로 어려울 때 돕는 법이다. 의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도움과 의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요? 끝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셨어요? 저는 8년 동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어느 며느리가 자기 친정 무시하고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모시겠어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돈 낳는 기계는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 왜 그쪽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냐고요. 일을 하세요. 팔다리 육신 멀쩡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생활하세요. 그리고 더는 사적으로 만날 일 없었으면 합니다. 찾아와도 만나지 않을 생각이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아예 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핸드폰 번호도 말이에요. 일 때문에 일부러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상황이 저러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죠.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지호 인생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 지호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우리 지호 많이 아끼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서로 조율해서 맞춰 살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호를 생각했어? 지호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당신은 시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거야, 알아? 그리고 조율? 당신이랑 나랑 조율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애초에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어. 당신 그러면 내가 조율 조건으로 당신 엄마랑 당신 여동생 보지 말라고 하면 그럴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도 말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하지 마. 그나마 네가 지호 아빠니까 애 생각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야. 이혼 소송 중간에 남편이 아들을 보겠다고 양양에 몇 번 왔었지만 따로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었고 미련도 남지 않아서요. 남편은 어떻게든 밀어붙이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인간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길어도 너무나 길었던 이혼 소송 기간이 끝나고 모든 소송은 저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했던 것, 재산 분할, 아이 양육비까지 제가 다 받아내었죠. 사실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 인간이 집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의 삶은 이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간에 잔뜩 져있던 주름도 사라졌고 얼굴도 많이 밝아졌어요. 늘 집안에 들려오던 고성에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던 아들아이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밝아진 아들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이 떠올라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더 많으니 우리 아들아이한테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만 만들어주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